자, 3교시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또 많이 했다고 생각했는데 1시간을 또 안 했더라고요. 오늘은 조금 한 50분 정도 한다는 마음으로 3교시 그렇게 구성하고 워밍업 좀 하고 2교시 그러니까 2강 때부터 더 열심히 좀 나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제 몸이 좀 덜 풀린 것 같아요. 그래도 뭐 또 폼이 올라오겠죠. 사실 헌법은 이걸로써 이 두 줄로 헌법의 목적과 의의를 말할 수 있어요. 그냥 계속 머릿속에 이대로 이 내용을 아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학부 때 헌법을 그래도 학부 때 오히려 민법 형법보다는 헌법을 많이 배우고 들어오는 것 같더라고요. 친구들 보니까. 또 헌법이 왜 있냐라고 하면 사실 딱 그 초등학생 때 만약에 헌법이 왜 있어요? 뭐 삼촌 막 이렇게 했었을 때 그래도 예비법조인에서 야 그냥 모르겠다 헌법은 그냥 상임법이라서 있는 거 아닐까 이렇게 말한 게 아니라 우리는 인간의 기본권 보장 요런 우리가 천부인권적이든지 뭐 여러 가지 이제 역사로서 여러 가지로 증명된 뭐 종교적인 어떤 믿음으로부터든지 뭐 여러 가지 막 있겠죠. 그런 역사에 더 인간에게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권리들 그런 것들을 모은 것들의 권리들을 기본권이라고 하는데 그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우리는 헌법의 기본 원리를 이렇게 전제로 깔고 있고 그 위에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우리가 뭘 있다? 통치 구조를 만들어서 그 구성 원리와 이런 국가기관을 두고 견제 작동되도록 한다. 이거를 위해서 우리가 헌법이 존재하고 이거에 관련된 어떤 분쟁이 있거나 아니면 이 구조를 깨는 헌법 질서를 침해하는 것들이 있을 때 헌법재판소가 나서서 이거에 대한 판단을 한다라고 말해주면 되는 거예요. 초등학생한테. 그렇지 않나요? 아닌가? 뭐 학술적으로는 아주 정밀하지 않을 수 있는데요. 되게 쉬운 언어 그러면 통치구조가 뭐야 삼촌 기본권이 뭐야 이러면 또 거기서 풀어 써주면 돼요. 기본권 제가 좀 풀어서 아까 말했죠. 여러 역사로 증명된 인간에게 필요한 아주 기본적인 권리라고 생각되는 통치구조는 그냥 이런 사회적인 구조가 있는데 결국에는 우리는 질서를 유지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국가라는 기관이 필요하다고 생각했고 당연히 이제 국가가 왜 필요한지 이런 것들은 홉스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올 수 있는 거잖아요. 아무튼 그런까지 설명하면 그냥 위에 좀 높은 놈들이 있어야지 질서 유지돼 경찰이 있어야지 유지되는 거지 이런 식으로 편하게 설명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걔네들이 힘을 남용하면 걔네들이 있어야 되는 근본적인 이유가 누구를 위해서 국민 개개인의 인권과 그 권리야 국민의 행복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다라고 설명하면 되죠. 그것을 이제 좀 더 어렵게 풀어낸 게 지금 이런 기본 원리라는 말, 기본권 보장이라는 말, 그 다음에 통치 구조의 구성 원리라는 말, 국회, 행정부, 법원들의 국가기관, 견제 작동 요런 것들의 말로 좀 체화돼서 지금 어렵게 써온 거예요. 이해가죠? 이 두 가지 머릿속에 딱 넣고 우리가 헌법을 배우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판단, 해석, 분쟁 해결을 하는 게 어디다? 헌법재판소가 한다. 헌법재판소가 한다. 딱 이렇게 알고 가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 문장에 대해서 한번 좀 살펴보면 헌법은 기본 원리를 바탕으로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목적으로 제정된 것이다. 헌법 기본 원리가 무엇인지 기본권이 무엇인지를 좀 봐야겠죠. 한번 쭉 훑어봅시다. 두 가지를. 이거를 보통 한 학기 때 배워요. 한 학기 때 배우는데 제가 그냥 목차만 잡아놓은 거예요. 이렇게. 이거를 한 학기 때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목차만 지금 잡아놓은 거예요. 헌법 기본 원리, 국민주권 원리, 민주주의 원리, 법치주의 원리, 사회국가 원리, 문화국가 원리, 평화국가 원리 이런 원리들이 있어요. 이 원리를 바탕으로 헌법이 구성되어 있고 이 원리를 침해할 때는 위헌적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하지만 이 원리가 너무 지금 추상적이죠. 그렇기 때문에 판례로서 좀 구체화되어 있어요. 일단 헌법재판소는 결정이에요. 결정. 뒤에 가서 제가 여기서 설명드릴 건데 여기는 판결이 아니에요. 판결이 아니라 결정이에요. 그래서 헌법재판소 2017년 3월
11 선고 2016 헌나 1 결정 이렇게 써요. 2016 헌나 결정은 뭐예요? 그거죠. 그 박근혜 대통령 탄핵 사건이에요. 이게 헌나는 탄핵 심판이라고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잖아요. 여기 탄핵 심판. 그래서 탄핵 사건이고 이 헌다, 헌나, 헌가 이거는 제가 헌나, 헌다, 헌나 이거는 설명 안 하고 넘어갔는데 당연히 아실 거라서 순서로 그냥 헌가, 헌나, 헌다, 헌라, 헌마, 헌바 두 가지로 나눠진다고 제가 말했죠. 요렇게 나눠지는 거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쓰게 돼 있어요. 그래서 보통 다 결정이라고 해요. 심판 결정, 심판 결정 다 그냥 심판에 대한 결정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결정례인데 그래도 재판이니까 재판이 제가 그때 판결, 결정, 명령 이렇게 나눠진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냥 재판례를 줄여서 판례라고 말한다고 생각하시고 그렇게 생각하시고 그냥 제가 헌법재판소 판례라고 그냥 입버릇처럼 말할 거예요. 정확하게 막 엄연히 말해 결정례라고 말해야 될 건데 하지만 그냥 판례 말할 거예요. 그냥 대법원 판례는 여기서 헌법에서 말하는 판례는 대법원의 판례가 아니라 헌법재판소의 판례입니다. 알겠죠? 이 헌법 시간이니까 그냥 제가 판례 따르면 이렇게 말하면 무조건 뭐다? 헌법재판소 판례를 말한다. 우리 대법원 판례는 제가 따로 대법원 판례라고 말씀드릴 거예요. 근데 대법원 판례가 아니라 그냥 판례라고 말하면 헌법재판소 판례다라고 알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원리들은 그냥 이 원리에 반한다라고 바로 뭐 위헌이라고 말을 할 수 없고 되게 판례로서 좀 구체적으로 형성이 많이 돼 있어요. 많이 형성돼 있고 이것들이 기본적으로 헌법 문구에서 도출되는 경우도 있는데 이거는 그냥 근대 국가와 국가의 존립과 뭐 법철학적인 것과 이런 법원리들로서 당연히 도출되는 원리들도 그냥 있는 거예요. 국민주권 원리 같은 경우는 헌법 1조 2항에 보면 헌법 1조 2항에 보면 대한민국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리는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게 여기서 우리는 민주 주권 국민 주권 원리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도출된다고. 국가에게 의상의 국민에 있고 권력의 정당성은 국민으로부터 도출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국민 주권 원리를 실현하기 위해서 또 중요한 원리는 우리는 민주주의 원리라고 하죠. 국민주의 실현하기 위한 방법, 국민주권을 실제 보장하는 제도, 그래서 민주주의 원리 안에 선거제도, 그리고 대의제 민주주의, 직접 민주주의인데 우리 헌법은 대의제 민주주의가 원칙이고 직접 민주주의가 예외라고 우리 판례는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사람들 법 안 배운 사람들이 몰라 헌법을 개정하면 뭐 직접 민주주의가 원칙이 될 수 있어요. 근데 우리 현행 헌법상은 대의제가 원칙이에요. 왜냐하면 선거제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막 우리 막 맨날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막 이렇게 막 하면서 막 뭐 직접 민주주의 막 이렇게 하는 거 그는 약간 선동에 가까워요. 대의민주주의를 채택한 이유는 여러 역사적으로 직접 민주주의의 폐해를 많이 목격했기 때문에 대의민주주의가 효율성과 여러 가지 장면에서 효율적이고 효과적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민주주의에 가장 최적화된 거라고 봤기 때문에 저도 개인적으로 대의민주주의가 원칙이 돼야 된다고 주관적으로 그렇게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뭐 좀 잘 모르는 사람들이 직접 민주주의가 원칙이 돼야 된다고 막 말을 하거든요. 물론 필요해요. 대의민주주의의 폐해가 있죠. 그 신용하기 위해서 예외적으로서 직접 민주주의를 약간 곁들이든지 아니면 대의민주주의의 폐해를 시정하는 방식으로 가야지 그 직접 민주주의가 원칙이다라는 것은 우리가 법을 배운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다. 법 구조도 그렇고 헌법재판소도 그렇게 판단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헌법을 가르치다 보면 계속 견해를 말해야 되고 되게 위험해져요. 제가 지금 말하면서 내가 지금 위험해진다. 저는 어떤 정당도 지지하지 않습니다. 진짜로. 저는 제 아주 법조인으로서의 견해를 말씀드린 것 뿐이에요. 견해를 말씀드린 것 뿐이다. 라는 정도로만 알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민주주의 원리가 우리가 지켜지려고 하면 이 가치상대주의, 다운주의도 존중되어야 되고요. 이게 다 헌법재판소 결정문에 조금씩 나와 있어요. 다운주의도 상대주의, 다운주의, 다른 사람의 어떤 사상과 뭐 어떤 다양성을 인정하는, 그리고 다수결의 원리도 있어야 돼요. 근데 이 다수결의 원리도 우리 항상 어렸을 때 막 봤잖아요. 항상 다수결로 되는 게 아니라 소수가 언제든지 다수가 될 수 있어야 되고 충분한 토론과 수기를 거쳐서 다수결이 이루어져야 되고 막 이런 다수결의 원리를 구성하는 여러 가지 또 원리들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그리고 우리가 배운 진정한 다수결의 원리, 가치 상대주의, 선거제도, 대의제 민주주의 이런 것들로서 구성된 게 민주주의 원리다라는 것이고, 그다음 법치주의. 우리 앞에서 쭉 본 게 법에 대해서 계속 본 게 이제 법치주의 원리의 어떤 기본판, 전제 조건을 우리가 살펴본 것인데, 그래서 기본적으로 소구 입법의 금지 원칙. 이거는 우리 그 형법에서 봤죠. 헌법에서도 신체 자유에 관련된 이 13조 1항. 1항이 이 형법, 이게 두 가지가 형법에 관련된 거거든요. 보통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 행위로 수출되지 아니하면 동일한 범죄에 거듭 처벌하지 않는다. 이 형법에만 그 소급 입법 금지 원칙인데, 기본적으로 우리의 침익적인 것은 소급 입법이 안 됩니다. 그런 걸 좀 더 확대적으로 형법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좀 침익적인 국가 작용이라면 소급 입법을 하지 말자라는 거예요. 소급 입법 금지 원칙이고, 이게 이제 법치주의 원리에서 내부적으로 그러니까 하위적으로 파생되는 거예요. 법을 만들 때 그래 소급 입법 하지 말라는 거고, 명확성 있게 만들라는 거. 이거 우리 배웠죠. 재형법정주의에서 배웠죠. 우리 형법에서. 그다음 일사부재의 원칙. 거두 처벌받지 않아. 한 번에 좋게 하지, 한 번으로 두 번, 세 번 처벌받으면 안 되잖아요. 그게 또 여기 일사부재의 원칙 나와 있죠. 그다음에 신뢰보호 원칙. 이거는 당연히 좀 뭐랄까 관습법적으로 나와 있는 거예요. 신뢰를 우리가 보호 가치 있는 신뢰라면 보호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 신뢰 보호 원칙은 다 또 뒤에 가서 좀 한번 자세히 살펴볼 겁니다. 그럼 적법 절차의 원칙. 적법한 절차에서 우리가 법을 집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좀 더 신체의 자유에 관련돼서 좀 더 자세하게 헌법 12조에 더 나와 있는데, 그럼 신체 자유, 누구는 법률에 의하지 않고서는 받지 않으면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않고서는 처벌, 보완 처분, 강제노예 받지 않는다. 이게 적법 절차의 원칙이 형법에선 당연한 거예요. 우리의 가장 기본적인 게 생명권, 신체, 이런 신체의 자유, 이건 우리의 가장 기본 오브 기본적인 기본권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딱 이렇게 나 있고, 이 적법 절차의 원리가 전반적인 어떤 우리 공권력의 법 집행에도 적용돼야 된다라고 우리는 헌법 원리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비례 원칙, 아까 전 시간에 알아본 필요한 경우에 하나여라고 봤었죠. 기본권 제한할 수 있는데 이런 위하여 이런 목적에서 이런 경우에 하나여 방법론적으로 아주 적절하게 제한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법치주의 원리에서 또 하부적으로 나오는 이런 것들을 만약에 위배되면 위헌적인 조항이다, 뭐 위헌적인 공권력 침해다, 공권력 행사다라고 보는 거예요. 뭐 사회국가 원리 뭐 이런 것들은 그냥 지금 공부할 필요 없고요. 이제 학기 들어가서 한번 교과서 보면서 쭉 한번 보세요. 뭐 엄청 중요하진 않아요. 그냥 이런 원리들이 있다. 그러니까 이런 기본 원리를 바탕으로 우리는 기본권 실현을 위해서 헌법이 존재한다. 이 큰 틀을 잡아라고요. 큰 틀을. 큰 틀을 잡아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권. 그래서 이걸로 거의 한 학기 거의 다 하고, 사실 헌법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저는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뭐 헌법 기본 원리 별 한 개, 뭐 별 3개, 통치구조 한 별 1개 반 정도. 그래서 기본권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기본권을 우리가 이해하는데 다 쏟아야 돼요. 다 쏟아야 되고, 이게 한 60%에 해당한다고 저는 보고요, 헌법에서. 그래서 기본권 총론은 뭐냐면 기본권의 성격이 어떤지, 기본권의 이제 그 보호받을 수 있는 주체가 누군지, 그다음 효력은 어떻게 되는지, 국가의 기본권 보호 의무는 어떻게 되는지, 기본권이 서로 사인들 간에 갈등하거나 뭐 경합하거나 충돌할 때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그 다음에 이것을 마냥 보호해줄 수는 없잖아요. 그것을 제한하고 그 제한할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서면 침해하는 거죠.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보는 것들, 이 기본권 총론을 형법 총론이랑 비슷한 거예요. 이런 것들 쭉 한번 봐주고, 그 다음에 이제 형각처럼 우리가 어떤 기본권을 그럼 보장해줘야 되는지를 보는 거죠. 근데 사실 형총만큼 이렇게 그게 많지는 않고요. 이거는 한 1강 정도면 1강 정도면 충분히 끝낼 수 있는 양이고요. 오히려 기본 종류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아는 게 중요하고, 이것도 당연히 뒤에 우리가 계속 할 겁니다. 쭉 알아볼 거예요. 그리고 크게 인간의 존엄과 가치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자유의 영역이 좀 커요. 자유권적 기본권이라고 하는데, 여기 이게 권적 기본권 이라고 하는데, 이게 가장 크고, 이거를 좀 그러니까 이 제한과 그 한계할 때
이제 침해인지 이게 적법한 제한인지 우리가 항상 판단하거든요. 그때 심사를 엄격한 심사를 하는 게 보통 자유권적 기본권에 좀 하고요. 이런 밑에 사회권적 기본권 같은 경우에는 조금 완화된 심사를 많이 합니다. 완화된 심사를 많이 하고 이거는 구체적인 법률로서 만약에 그 규정되어 있지 않으면 헌법재판소가 입법권의 형성을 좀 존중하고 조금 완화된 심사가 필요하다라는 식으로 나아가요. 근데 위에 자유권적 기본권, 뭐 정치적 이런 것들도 뭐 그래도 빡빡하게 보호하는 기본권이지만 가장 중요한 건 이 자유권적 기본권이에요. 이 부분은 좀 엄격한 심사, 비례 심사를 통해서 우리가 이 국가의 공권력이 침해를 했는지 우리의 자유권적인 기본권들을 그렇게 살펴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나눠서 기본권은 또 이런 카테고리로 나눠서 일단 지금 처음에 큰 그림을 그릴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하나씩 한번 읽어볼까요? 지금은 그냥 여러분들이 감을 잡아가는 거예요. 외울 필요는 아까 제가 외우라고 법규성 이런 거 외우라고 했죠. 그리고 헌마사건, 헌바사건, 헌법재판 이런 구조 이거 외우라고 했죠. 이런 것들은 외워줘야 돼요. 근데 지금 이거 중은 당연히 결과적으로는 외워야 되는데 지금에서는 우리가 너무 러프하게 보기 때문에 외울 수는 없고 그냥 이런 자유가 있고 요런 기본권들이 있구나. 다 이런 기본권들이거든요. 요 정도만 알고 이 기본권들을 나열할 수 있고 헌법 몇 조에 있다 정도로 외우세요. 그럼 다 외우라는 건가? 변호사님 그건 다 외우라는 거잖아요. 뭘 외울 게 없어요. 이렇게 뭘 할 수 있지만 왜냐면 기록형을 풀 때 결국 이 상황에서 내가 어떤 기본권이 침해돼 가지고 이거에 대해서 내가 공권력 행사가 잘못됐다라고 말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기본권들을 좀 알 필요는 있어요. 자, 하나씩 살펴봅시다. 쉽죠? 지울게요. 존엄과 가치를 가지고 행복 추구의 권리. 우리 항상 말하는 행복 추구권 있잖아요. 행복 추구권. 그 다음에 인권하게 이런 보장함을 의무진다. 여기서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 추구권 가장 최상의 개념. 다 우리 행복을 위해서 이 기본권들이 다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보충적으로 적용돼요. 보충적으로 행복 적용되고 여기서 또 존엄 이런 쪽에서 자기결정권, 인격권, 그 다음에 일방적 행동 자유권, 이거 지웁시다. 평등권, 그리고 인간 존엄과 같이 이제 11조 밑에 보면 이런 것들이 우리가 존엄하고 가치가 있기 때문에 행복 추구권, 평등권, 자기결정권, 일반적 행동 자유권 이런 것들은 좀 큰 칼, 이런 것들은 큰 칼이에요, 큰 칼. 평등권은 심사 조건으로 쓰이고 그 자체 그 심사 그 척도로도 쓰이고요. 평등권은. 그리고 평등권 그 자체로서의 기본권으로 써요. 그렇기 때문에 평등권 좀 큰 범위고요. 아무튼 큰 칼이에요. 이런 것도 큰 칼이고 그 다음에 좀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이 자유권적 기본권에서 이제 볼 것들이 많은데 생명권은 그냥 헌법재판소가 그냥 당연히 이 모든 우리 권리의 기본은 생명이잖아요. 생명권은 당연히 여기 안 나와 있지만 헌법에 안 나와 있지만 당연히 생명권은 기본권적인 어떤 기본권으로 보장되어야 될 기본권이고요. 헌법이 보장해야 될 기본권이고 신체 자유,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이런 것들은 인신에 관한 자유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체와 신체에 관한 자유라는 거죠. 우리가 자유롭게 있다는 우리 몸 자체를 벌받지 않고 있어야 되고 체포 안 당해야 되고 목숨이 안 뺏겨야 되잖아요. 그래서 보면 모든 국민은 신체 자유를 가진다. 동의 법률에 의하지 않고 체포, 구속, 압수수색, 신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과 재법 제체 아니하고는 이를 받지 않는다. 맞죠? 그다음에 변호의 조력에 받을 권리가 있어 고지하지 않는 체포를 한다. 변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왜냐하면 전통적으로 이게 가장 국가의 큰 폭력이었어요. 그냥 국가가 보통 그 군사력 있잖아요. 경찰권이나 아니면 군대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거 가지고 와가지고 칼이나 총 들이밀어가지고 너씨 안 따라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하면 끝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가 제한당하면 우리는 그냥 소리소문에서 납치당하면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가장 국가가 저지를 수 있는 큰 제약인 거예요. 전통적으로 봤었을 때. 그러니까 이게 딱 12조에 와서 인신에 관련돼서 체포, 구속, 압수수색 이거 정말 우리를 딱 제한시키는 거잖아요. 이거는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
맞죠? 그러니까 이거 할 때는 적법 제시할 때 검사 신청에 영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영장이. 근데 현행범인 경우와 죄를 도피하는 정경영 사후의 영장 이거는 체포영장 딱딱 해가지고 현행범은 현행범 바로 체포할 수 있고요. 아니 체포영장도 해야 되지만 아무튼 이렇게 그 즉각적으로 해서 신청 안 하고도 하고 잡고 나중에 사후적으로 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다음 당연히 이제 변호인의 조력 받을 권리가 있다는 것이고 쭉쭉쭉 이렇게 한번 쭉 읽어보세요. 그리고 이제 여기 보면 사생활 영역에 관한 자유 보면 사생활 비밀과 침해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이제 여기서 파생되는 것들을 헌법상으로 그러니까 말하지 않아도 그러니까 법조문에 없어도 이게 몇 조와 몇 조가 결합해서 이게 나온다. 예를 들어서 아까 뭐 자기결정권, 인격권 이런 것도 안 나와 있잖아요. 하지만 헌법재판소에서 여기선 파생되는 거다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놓은 또 권리들이 있어요. 그런 게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이런 것들이에요. 이건 나중에 가서 자세하게 배울 거예요. 주거의 자유, 거주 이전의 자유 이렇게 있는 겁니다. 한번 가서 볼까요? 14조 거주 이전의 자유. 그 다음에 주거의 자유 맞죠? 그 다음에 사생의 비밀과 자유. 정말 이거는 우리의 사생활의 영역이에요. 옛날에는 국가가 나서가지고 우리 막 뭐 밥그릇 몇 개 있는지 이런 거 막 판단하고 했잖아요. 이런 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프랑스 혁명 이후에 너무 국가가 이렇게 간섭 많이 하니까 옛날에 중세시대 그때 뭐 근대 국왕까지 많이 하니까 안 된다는 거. 우리는 독재 정권 때 너무 간섭 많이 받았죠. 그때 헌법이 있었지만 사실 유명무실한 헌법이었죠. 사실은 그냥 독재 정권이 만든 헌법이고 사실 87년도 이후의 헌법이 우리 손으로 만들어낸 진짜 헌법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14조, 16조, 17조 이런 것들이 사생활의 비밀에 관련된 자유권이시고 그 다음에 정신생활 영역의 자유 이제 사생활의 영역도 있는데 이것도 뭐 사생활 영역이라 좀 더 사생활 더 깊게 들어 내 양심 표현 이런 데 사상과 양심과 가치관을 형성할 자유인 거죠. 그래서 양심의 자유, 종교의 자유, 언론 출판의 자유 이거 표현의 자유로 표현되기도 해요. 집회의 자유, 결사의 자유, 학문. 그러니까 우리는 말을 해야 되고 사람들이 모아야 되고 우리가 생각을 나눠야 되고 양심을 가져야 되고 가치관을 실현해야 이런 정말 인간에서 또 이 행복을 형성하는 아주 중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에 대한 자유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헌법에 보면 여기 보면 양심의 자유, 그 다음에 종교의 자유. 왜냐하면 종교로 또 탄압해가지고 우리가 역사적으로 너무나도 힘들었잖아요. 우리 옛날에 뭐 십자군 전쟁도 그렇고 그래서 국토가 막 피폐해지고 막 싸움 나고 난리 나잖아요. 사실 뭐 공산주의도 하나의 이념이고 종교적인 역할인데 이런 이념과 종교가 격렬하게 되면 그 사회는 불안정해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건 자유를 가지고 각자의 자유를 존중해줘야지 오히려 싸움이 안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다음 언론 출판 자유, 표현의 자유, 집회, 결사 자유. 그다음에 이런 것들은 검열이 안 돼. 미리 검열하면 안 되거든요. 그리고 학문과 예술의 자유.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경제생활 영역의 자유. 우리가 또 먹고 사는 것도 자유롭게 해야 되죠. 재산권, 직업의 자유. 보면 여기 앞에 15조 보면 여기 직업 선택의 자유 있죠. 그다음 재산권. 재산권 보장된다. 근데 한계는 법률을 정해요. 법률을 정하고 아까 37조 2항에도 당연히 있지만 여기는 더더욱더 법률을 정하고 좀 더 제한을 하고 있어요. 행사는 공공원이 적합하도록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공공 필요에 의하면 아예 수용을 하고 그 다음에 보상 주고 뺏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이제 절차는 아주 엄격하게 하고 있죠. 수용 같은 경우는. 그 다음에 정치적 기본권, 선거권, 공무단위권, 국민투표권 이런 선거권들이 있고 한번 조문을 볼까요? 정치적 기본권, 선거권, 공무단위권, 국민투표권. 여기서 보여지는 게 우리가 아까 말한 대의제를 기본으로 하고 있다는 게 이거는 선거권, 공무단위권을 봐서 간접적으로 헌법재판소는 추측을 해서 우리 헌법은 대의제를 하고 있다라고 봅니다. 근데 국민투표권 같은 경우가 이제 그 직접민주주의의 예외라고 보는 거죠. 봅시다. 법률 정한 바에 따라서 선거 이런 식으로 이제 추상적으로 하는 거죠. 공무단위권 크게 구지구지하게 만들어 놓고 여기 법률 정한 이런 거는 입법자 형성의 자유를 어느 정도 보장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위에 자유권적 기본권 같은 경우는
좀 뭐랄까 더 엄격하게 기본권들을 보장, 특히 진짜 자세한 거는 여기 자세하잖아요. 이런 거는 정말 자세하게 만들어 놔야 되는 부분이 있고, 나머지는 좀 러프하게. 그리고 또 여기도 좀 자세하죠. 왜냐하면 표현의 자유가 너무 중요하니까. 집회결사 이런 것들은 또 엄청 중요한 자유로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중요하게 해놓죠. 나머지 또 러프하게 해놓은 거예요. 결국 아까 뭐 국민투표는 그 자체로 국민투표권을 가진다라고는 안 돼 있는데, 그냥 국민투표라는 말이 있어요. 그 자체가 국민투표권을 부여하는 거잖아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72조에 외교, 국방, 통일, 기타 국가 간의 중요 정책에 국민투표에 붙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통해서 국민투표권이 있구나. 이건 뭐예요? 이게 아니면 뭐예요? 대통령이 자기가 알아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이때는 요렇다면 붙일 수 있기 때문에 원칙은 대의제. 그러니까 우리가 투표로 뽑은 그 사람의 의지로서 국가 정책을 하는 게 맞는 것이고, 우리는 5년에 한 번씩 대통령을 갈아치운다는 식으로 대의제를 형성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예외적으로 이런 걸 통해서 직접 민주주의를 형성하는 거고, 그 다음에 또 아까 우리가 봤던 국민투표에 붙여 돼 있잖아요. 이건 당연히 헌법은 그래도 개정은 우리 국민투표에 꼭 붙여야 된다. 붙여야 된다는 겁니다. 붙여 찬성 얻어야 되기 때문에 이건 국민투표권 있는 거죠. 헌법 개정에 대한 국민투표권. 그래서 이런 국민투표권이 두 가지로 또 있는 거고, 이게 다 기본권이라고. 이거를 침해 당하면 뭐다? 위헌적이다. 위헌적인 공권력 행사 또는 위헌적인 법률이다라는 거예요. 그 위헌의 기준, 우리가 판단하는 기준을 알기 위해서 지금 이 기본권의 종류를 배우는 거예요. 우리 형법 형각도 이 사람이 범죄를 저질렀다, 벌 줘야 된다는 그 기준을 알기 위해서 형각에 있는 살인죄, 뭐 강금죄, 체포죄, 뭐 이런 거, 강금죄 이런 것도 배웠잖아요. 그래서 근데 우리 처음에 뭐 관습법, 저는 제일 처음에 로스쿨 들어왔을 때 관습헌법 그냥 그거 읽어오라 이랬단 말이에요. 뻥졌죠. 이런 구조를 모르는데, 우리가 도대체 어떤 헌법 구조에서 뭘 해야 되는지 모르는데 그냥 읽어오니까 그 이해가 될까요, 그게? 그러니까 이런 구조를 지금 우리가 큰 그림 그리고 또 뒤에 쭉 할 거니까 이렇게 알고 들어가면 훨씬 수월하게 공부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정치적 기본권, 그 다음에 청구권적 기본권. 그러니까 우리 국가에 어떻게 청구를 할 수 있는 청구권을 또 보장하는 기본권들이 있다는 거예요. 재판 청구권, 형사 피해자 재판 절차 진술 청구권, 국가배상 청구권, 형사보상 청구권, 범죄 피해자 구조 청구권. 이건 이제 우리가 어떤 피해를 당했을 때, 어떤 불이익한 상황이 당했을 때 뭐 어떤 것들을 국가에 해달라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니면 어떤 재판상의 절차나. 한번 보죠. 18조 형사 피해자 또 그건 내자가 부기소 재판을 받다는, 이게 형사 피해자 아까 구조 보상 청구권이잖아요. 그 다음에 법관 법률 정한 재판을 받을 재판 청구권이죠. 그렇죠. 그다음에 뭐 이거는 이제 군사 관련된 거 신속한 재판. 그다음에 무죄 추정 원칙. 여기 무죄 추정 원칙 있죠. 그다음에 형사 피해자의 진술 보장 청구권.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여기 국가 배상 청구권.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 손해받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우리 정당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 다음에 타인의 범죄 행위로 피해자가 국가로부터 구조를 받을 수 있다. 이거는 아까 제가 이거 피해자라고 했나요? 이거는 그 피의자 피고인으로서 구금됐는데 그 사람이 무죄로 풀려났어요.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당연히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억울하게 잡혀 있었잖아요. 무죄 추정이었는데, 무죄 추정이었지만 그래도 중대한 사항이 있어서 이 사람이 적법한 영장에 의해서 들어와서 구속돼 있다 할지언정 최종적으로 무죄로 됐으면 그 사람은 아주 억울하게 들어와 있었던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재판 청구권, 형사 피해자 재판 절차 진술 청구권, 그다음에 국가 배상 청구권, 형사 보상, 아까 그게 형사 보상 청구권이죠. 이제 범죄 피해자 구조 청구권. 이게 청구권적 기본권이고요. 그다음 마지막으로 사회적 기본권. 사회적 기본권 좀 러프하게 봐요. 더 훨씬 러프하게 봐요. 이거는 입법 형성의 자유고 좀 정책의 영역이다. 우리가 기본권으로서 타이트하게 보장해야 될 영역이 아니라 좀 정책의 영역이라 많이 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가 뭐 헌법이 제정됐을 때보다 요즘에는 더 많이 보장되고, 특히 뭐 근로의 권리, 근로상권 이런 것들은 더 타이트하게 보장돼 가고 있는 추세긴 해요. 뭐 당연히 더 좋은 국가, 더 잘 사는 국가가 되면서 돈이 많아지고 당연히 그렇게 되는 게 당연한 것이고, 하지만 이거는 좀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법으로 정해놓기보다는 정책가의 좀 뭐랄까 유연성과 판단을 좀 존중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하는 게 그래도 헌법의 기조인 것 같습니다.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교육을 받을 권리, 근로의 권리, 근로상권, 환경권, 혼인생활과 가족생활의 보장,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인간 생활 권리 아주 러프하죠. 그리고 뭐 교육 받을 권리를 가진다. 그 다음에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 그 다음 국가는 뭐 적정 이게 노력이란 말이 많이 나와요. 뭐 그다음 법률이 정하는 바. 그러니까 이건 법률에서 정하죠. 최저임금제에서. 그 다음에 이제 요즘에 타이트하게 보호되는 이제 근로상권, 단결권, 단체 교섭권, 단체 행동권요. 예. 근데 여기는 법률에 정하는 자에 한하여 공무원은 좀 제한하는 거죠. 어쩔 수 없이. 공무원은 그 자체로서 국가에 소속돼 있는 사람, 이 사람들이 너무 무제한적인 그 근로상권을 가지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예 방위산업체는 아예 안 된다. 이거는 이제 워낙 뭐랄까 주요 국가적인 안보적인 이슈 때문에 여기는 아예 안 된다. 이거는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정말로 간첩이 들어와서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런 방위산업체 간첩이 들어오면 큰일 난 거죠. 간첩은 선동도 잘할 것이고. 그러니까 얘는 아예 그냥 못하도록 막아놓은 거예요. 아예 여지를 못 주게. 그 다음에 뭐 환경권. 딱 행사 내용도 안 정해놓은 거예요. 환경권은. 그냥 아주 너무 추상적 문구, 이 내용조차도 법률로 정한다. 딱 이렇게 나오죠. 그 다음에 혼인,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성적 유지에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 혼인과 가족생활. 그래서 우리가 뭐 지금 뭐 가족들의 어떤 민법에서 우리가 규정하는 것도 있잖아요. 친족 상속편에서, 친상편, 그게 다 이 36조로부터 파생해서 나온 거예요. 여기서 보장한다. 그래서 하위 법률로서 우리가 민법에서 마련한 거죠. 그래서 이제 다 이까지 기본권 나열하고 37조가 또 일반적으로 한 번 더만 37조가 아주 중요한 조문이거든요. 37조 꼭 알고 있어야 돼요. 우리가 이거는 경시되지 아니한데 특히 2항 이게 국공실이라고 뭐 이렇게 보통 외우거든요. 국가안전보장, 공공복리, 질서유지, 국공질. 국공질이 입에 좀 더 잘, 국질공보다는 국공질이 입에 더 잘 붙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국가안전보장, 공공복리,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하나의 법률서를 제한할 수 있고, 제한하는 경우도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이거는 워낙 뭐 중요한 문구. 여기서 그냥 비례 원칙이 나오고 뭐 수단의 적합성, 뭐 제소 침해성, 뭐 이익형량, 뭐 이런 것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한 번이라도 법률을 배웠더라면 그런 것들 해봤을 거거든요. 제가 지금 또 잘못했어요. 지금 목에 가래가 지금 껴가지고 죄송합니다. 그리고 38조, 39조는 의무, 납세 의무, 국방의 의무. 여기 근로의 의무도 있어요. 사실 근로의 의무인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뒤로 갈수록 사회권적 이런 기본권 같은 경우는 좀 러프하게 내용까지도 법률로서 정해라라고 그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권의 종류가 이렇게 우리는 이런 기본권을 지키기 위해서 헌법이 있는 거고 기본권에 관한 어떤 원리들은 이렇게 총론적으로 있는 건데 이런 것들 다 조합해가지고 우리가 어떤 법률이 있거나 어떤 공권력의 행사가 있으면 이런 기본권에 위배됩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제가 가지고 온 여기 헌법재판소 이 판결인데 이건 우리가 요즘에도 이거부터 시작한지 모르겠는데 저 때는 이게 1교시 때 멘붕당하는 판례였거든요. 그러니까 한 3월 첫째 주에 보는 판례인데 그러니까 헌법 1교시 헌법 첫 강에서 보고 멘붕당하는데 저는 이거 왜 그렇게 가르친지 이해가 1도 안 가요. 전혀 이 상관 없거든요.
오히려 지금 제가 가르쳐 주듯이 이렇게 가르쳐야 돼요. 그리고 이걸 어떻게 했는가를 가르쳐 줘야지. 교정 여주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당연히 중요한데 첫 시간에는 이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도대체 뭐에 침해됐냐 이 법이 무슨 법이고 이게 무슨 법률이고 왜 침해됐냐 뭐 등등 이런 것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까지가 뒤에 웃긴 게 뭐냐면 이게 쭉 있거든요. 요지예요. 요지가 엄청나게 길죠. 이거 지금 읽으면 안 되는 거야 요지를. 이해가 안 가요. 안 가 이해가. 그래서 요지를 볼 게 아니라 구조로 봐야 돼요. 참조 조문은 요런 거였고, 그다음 참조 판례 요런 거였고, 그 다음에 요게 중요한 거예요. 누가 청구했고, 누가 보조로 참가했고, 그 다음 도대체 뭐가 위헌이냐. 신행정수도 건설위한 특별조치법이 있었거든요. 이때 청와대랑 이거 다 국회랑 다 옮기는 법이었어요. 옛날에 이때 노무현 대통령이 당선돼서 가지고 그게 공약이었고. 근데 이거 말고 이제 또 다른 거 만들어 가지고 행정 그 변화가 지금 세종시가 만들어진 거고요. 그래서 세종시로 가려고 했는데 세종시로 행정만 가게 되고 나머지 국회랑 청와대는 못 가게 됐죠. 그래서 이 법을 날린 거예요. 위반된다. 근데 도대체 이게 왜 위반되냐? 왜 위반되냐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문을 제체 무조건 먼저 보세요. 이게 이 판례 전문을 제가 가지고 왔거든요. 그래서 이거에 보다 한단 말이에요. 제발 이런 것들 볼 때 청구인이 누구? 이 사람들이 이제 서울에 사는 사람들이에요. 서울에 사는 사람들 이 법률 때문에 서울에 사는 사람들이 그 지금 싫었겠죠. 하지만 일반적인 국민들이 아마 이게 됐을 게 왜냐면 이게 결국에는 국민투표권 위반이었거든요. 아까 130조 2항 그 위반이었어요. 왜냐하면 이거죠. 이거 국가의 수도를 옮기는 일은 헌법적 사항인데 이 헌법적 사항을 개정하지 않고 옮겼다. 개정 이 130조 이걸 개정하지 않고 옮겼다는 거예요. 이거를. 그래서 이 130조 2항 국민투표권을 침해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본권의 비문권을 침해한 것이기 때문에 이 법률은 위헌이다라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런 주문을 읽고 주문 이유 이거는 판결에 제가 민사할 때도 많이 봤어요. 근데 이건 청구인이라고 보통 이렇게 말하죠. 원고 피고로 말하는 게 청구인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쭉 개요가 있을 것이고 큰 대상. 그 다음에 이제 청구인의 의견 요지. 이 법률 기본권에 침해하여 헌법 위반된 여부. 이거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아마 헌마 사건이었을 거예요. 헌마 사건 맞네. 여기 헌마 맞죠? 왜냐면 이게 직접적으로 이게 법률이 재판에 전제돼 있었던 건 아니고요. 이 법률 자체가 직접성이 인정되면 예외적으로 규범 통제가 가능한 경우가 있거든요. 이건 좀 어려워요. 여러분이 지금 바로 이해할 수는 없는데 아무튼 직접성이 인정돼 가지고 봤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적법 요건의 판단. 아까 제가 헌법재판은 적법 요건을 많이 더 본다고 했죠. 적법 요건 판단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본안에 대한 판단. 적법 요건을 이렇게 길게 보는 거예요. 왜냐? 객관적 소송이라서. 제가 아까 객관 소송이라서 그렇다고 했죠. 그래서 침해 개연성. 침해 여부에 안 돼 개연성 정도 있는지. 그럼 청구 기간. 그 다음에 직접성, 현재성 있는지. 맞죠? 직접성. 수조 이전한테는 아니니까 직접성 인정된다. 그러니까 뭐 어떤 재판을 전제를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해서 쭉 해서 쭉 보고 본안 판단해서 헌법상 사안이고 그래서 130조 2항의 국민투표권 침해다라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주문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 큰 구조를 이 내용을 지금 알 필요 없어요. 시간 없어요. 내용을 당연히 시간 있으면 한번 심심하면 이거 그냥 소설 읽듯이 읽어보되 이걸 공부하려고 읽어보지는 마세요. 알겠죠? 이런 구조다. 그러니까 심판 대상 이 있고 대상이 있고 그 다음에 어떤 것들이 위반된다. 이런 것들 청구인이 있고 그런 카운터들이 어떻게 구성되는지 우리는 알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기본권 우리 지금 아까 거기서 요게 좀 침해됐다고 했죠. 국민투표권이. 이런 기본권을 알아야지 우리가 뭐가 침해된지 알고 저기서 판단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한테 만약에 나중에 기록형에서는 이거를 심판 청구서를 쓰라고 해요. 뭐가 침해됐으니까 이 침해됐다고 우리가 주장하는 것들을 써야 될 거 아니에요. 소장처럼. 그래서 그거를 바탕으로 이제 아까 결정문이 나오겠죠. 헌법재판소 이거 2000 보면 2004 10 여기 사건 번호 여기 나오죠. 이렇게. 그래서 이거 없어지고 그다음 새로 만들어 세종시 건설 그거 만들어 가지고 행정부만 보낸 거예요. 행정부도 몇 개 일부 그러니까 뭐 한 70-80% 내려가긴 했는데 여기 보면 여기 뭐 헌법 수도의 설정과 수도의 어떤 요건 이런 거 봤었을 때 그 뭐냐면 뭐 국회가 있어야 되고 뭐 이런 청와대 이런 것들이 수도의 징표로 얘기했어요. 그래서 수도를 이전하지 않는 선에서 세종시로 보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기록형을 쓰고 우리가 사례를 풀고 이런 재판 결정문에 대해서 이해하려고 하면 기본권에 뭐 있는지 이 큰 범위는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목적, 우리 기본권을 보장 헌법 기본 원리를 추구하잖아요. 이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우리는 통치 구조의 구성 원리에 따라 국회, 행정부, 법원들의 국가기관을 두고 서로 적절히 견제 작동되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을 보장하기 위해서 이런 형식미를 둔다는 거예요. 형식미. 그래서 통치 구조라는 형식을 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조의 구성 원리가 어떻게 되냐 했었을 때 대의제 이런 제도를 둔다는 거죠. 제도. 그러니까 이 제도가 있는 거예요. 이 큰 틀이 있는 거예요. 제도가. 그래서 대의제는 국민주권주의를 실현하는 방법 중 국민이 대표자를 선출하여 국민을 대신할 국가의사를 결정하게 하는 구성 원리. 판례는 원칙은 대의제고 예외는 직접민주주의라고 봅니다. 이 판례 문구인데요. 법률로서 직접민주주의 도입하는 경우 기본적으로 대의제와 조화를 이루어야 되고 대의제의 본질적 요소와 취지 어긋나면 안 된다라고 판시하고 있어요. 이 말이 즉슨 뭐예요? 대의제가 원칙이고 법률로서 직접민주주의 도입하는 경우가 예외라는 거죠. 본질적 요소를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 선거제도 국민주권 원리 이런 것들을 이제 실현하기 위해서 있는 제도인데 대의제 구성이자 실현 수단 그래서 보통 평등 직접 비밀 자유선거를 해야 된다는 거죠. 41조 1항 67조 1항에 있어요. 그냥 간접적으로 우리가 이런 제도가 있다는 거를 기본 그런 뭐 입법권은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하고 있는데 한번 보죠. 이게 너무 지금 브로드해 가지고 제가 하나씩 보고 넘어가는 게 시간 너무 많이 걸려서 국회는 이런 구성한다 돼 있잖아요. 이게 뭐 선거 제도다라고 말은 하는 게 아니지만 선거에 의해서 국회는 이거 자체가 선거 제도를 간접적으로 표명하는 거예요. 근데 보통 평등 직접 비밀 선거. 대통령 가서 보면 대통령도 똑같아요. 우리 4대 이거 알죠? 보통 평등 직접 비밀 선거. 뭔지 알죠? 이건 우리가 지금 로스쿨 정도 들어갔고 4대 지금 로스쿨 정도 들어갔으면 이게 뭐다는 건지 다 알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굳이 뭐 이거까지 막 제대로 설명 안 할게요. 정당제도. 그러니까 이런 선거제도를 이루고 어떤 정당이 이제 판례는 뭐라고 말하냐면 정권 획득을 목적으로 하는 국민의 정체적 결사체라고 말해요. 이런 선거제도에서 다수결의 원리가 원리로서 우리가 토론하고 뭐 국민의 의사를 형성하고 이런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어떤 중간 브릿지 역할을 하는 데가 정당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당이라는 게 있어야 된다라고 아예 헌법의 원리로서 정해놓고 통치구조의 구성 원리로서도 정해놓는 거예요. 그래서 정당의 보조금 우리가 주는 게 당연히 이게 우리의 국민이 직접 의사를 형성할 수 없으니까 사람들이 모인 그 결사체를 만들어가지고 정권 획득을 해서 이 사람들이 정권을 유지하고 어떤 대의제의 그 기능과 효능을 하나씩 만들어 나가라라는 그 입장에서 정당이 필요하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8조 헌법 8조에 보면 그러니까 지금 우리 보면서 어디에 뭐가 있다는 정도는 알고 파악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정당 설립 자유 복수전에 보장된다. 그러니까 이런 공산당처럼 공산주의처럼 일당제잖아요. 그 독재이기 때문에 일당제는 우리가 배척한다는 거예요. 민주적이어야 되고 의사 형성에 참여하는 데 필요한 주제. 그러니까 결국에는 국민이 정치적 의사 형성을 하도록 우리가 브릿지적인 정당을 있어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법률이 정하는 바하고 우리가 자금을 지금 그래서 정당에서 우리가 자금을 보조하죠.
특히 이제 국회 교섭단체에 들어가면 훨씬 많이 보조해주죠.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지표에는 정부는 제소했고 이게 뭐예요? 정당 해산 심판. 이게 이제 우리 그때 박근혜 정부 때 통합진보당 해산 사건 벌어진 거예요. 이게 이거에 대해서 제도적으로 절차적으로는 절차적으로 없앴습니다. 근데 이거에 대해서 이제 분분하죠, 의견이. 저는 여기에 대해서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괜히 정치적으로 휘말리기 싫어요. 자, 그래서 또 이제 공무원 제도, 공무원 둬가지고 이 역관제가 뭐냐면 이 정치권하고 결탁해가지고 계속 이제 정치적으로 변한 거예요. 하지만 위에 우두머리 정무직들은 이렇게 변할 수는 있어도 뭐다? 이 밑에 있는 기능을 담당하는 사람들은 아주 중립적으로 국민의 봉사자로서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향하고 공무원의 안정적 효율적 공무 수행을 보장하기 위해서 공무원의 신분과 정치 중립성을 보장하는 거예요. 공무원제도 7조. 여기 공무원이 국민 전체의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해서 책임을 진다. 신분과 정치 법률을 정하면 보장된다. 이게 뭐 정치적 중립성이 정치에 들어가지 말라는 게 아니라 뭐냐면 오히려 그런 정치 권력으로부터 공무원이 지위가 보장되기 위한 조문이라고 봐야 돼요. 이거는. 근데 이거를 사람들이 잘못 써서 막 어떤 정당의 기웃거리고 당연히 그러면 안 되는데 그게 당연히 다른 국민을 반하는 것이면 안 되는 거죠. 하지만 공무원이 아예 정치적인 어떤 견해를 하나도 밝히지 말라라는 정도의 고도의 기능적인 아주 기계적 중립성을 추구하는 건 아니에요. 오히려 그런 정치적 권력으로부터 공무원들의 신분을 보장받기 위한 정치적 중립성이라고 봐야 된다라고 보통 그렇게 많이 봅니다. 그 다음에 지방자치제도, 지방자치단체 기능 사무장, 우리 117조 뒤에 이제 보면 뭐 경제, 뭐 헌법재판소 뒤에 보면요, 지방자치고 선거관리, 경제 관련된 거 이런 아주 선언적인 규정들이 있어요. 근데 지방자치가 이런 식으로 주민복리에 대한 선체로 재산을 관리하고 법률 보면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이게 뭐예요? 조례라고 있죠. 법률로 다 법률로 정한다. 이게 다 지방자치법이에요. 사실 조례도 되는데 이건 규칙도 돼요. 조례가 대표적이라서. 그래서 지방자치법도 어떻게 보면 지방자치법은 근데 이제 행정법에서 좀 더 약간 다루게 될 겁니다. 헌법에서는 좀 적게 다룰 거예요. 아마 거의 제 수업에서는 거의 안 다루지 않을까. 뭐 아까 본 정도서는 거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제도 구성 원리가 있다. 그래도 마지막으로 또 권력 분립 제도가 있어요. 국회, 정부, 법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런 큰 제도가 있고 뭐 선거제도, 정당제도, 공무원제도, 지방자치제도 있고 제2대 선거제도는 대의제의 그 큰 범위 안에서 온 거죠. 근데 이런 것들이 다 우리가 상권 분립하에서 움직인다. 국회, 정부, 법원 분립하에서 움직이도록 하는 권력 분립 제도. 그 위에 최고 법원인 어떻게 뭐 헌법재판소가 있는 거고 선거관리위원회가 따로 떨어져서 이런 선거 관리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국회, 정부, 법원 이렇게 나와 있고 헌법재판소가 이것들을 얘네들이 이렇게 권한이 있고 뭐 이렇게 막 있거든요. 이 안에 하위 기관이 있고 그다음 쭉 있어요. 근데 얘네들이 서로 싸우잖아요. 그러면 권한 쟁의하기도 하다가 탄핵 심판 같은 경우 뭐예요? 탄핵 심판은 국회가 정부와 법원을 제가 견제하는 거라고 했죠. 위헌법률 심판 같은 건 뭐예요? 법원이 국회가 위헌적인 법률을 만들었다고 제청해가지고 가는 거잖아요. 법원이 국회를 가는 거. 정부가 뭐예요? 정당 해산 심판은 뭐예요? 국회가 대부분 정당의 구성체로 돼 있기 때문에 정부가 국회를 또 견제하는 거죠. 이 서로 견제하고 싸우는 그거를 다 판단하는 게 헌법재판소가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아주 헌법주의적인 어떤 판단으로서는 헌법재판소가 최고 구성기관이라고 봐야 돼요. 근데 현실상으로는 사실 대통령이 왔다죠. 왔다는 말이 너무 아재스럽나. 아무튼 대통령이 최고의 권력이, 왜냐면 실제로 쥐고 있는 권력과 예산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 많아요. 하지만 우리가 법치주의 선에서 보면 헌법재판소가 최고 권력 기관이다. 제가 알기로는 헌법재판소장이 의전서열 4위로 알고 있어요. 1위가 당연히 대통령이고 2위가 국회의장인가 그럴 거고 3위가 대법원장이고 아마 4위가 헌법재판소장, 뭐 5위가 국무총리. 이 정확하지 않아요. 제가 그냥 알고 있는 의전서열이 그렇다.
그 정도로 지금 4위로 지금 밀려나 있잖아요. 현실 상황으로는. 하지만 이 기능적으로 봤을 때는 마지막 최후의 판단은 보루라는 데가 헌법재판소다. 그래서 이런 애들이 서로 이 권력 분립 제도 이렇게 통치 구조로 만들어 가지고 뭐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목적 원래 제도를 작동한 분쟁을 해결하는 최고 헌법 기관이 헌법재판소고 9인의 재판관으로 구성돼 있어요. 이게 좀 이제 깊이 들어가니까 이거는 제가 하루 이 강에서 다 못 끝낼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요 정도까지 이 강을 하고 오늘은 한 뭐 좀 짧게 하기로 했으니까 이거 하면 한 2-30분 걸릴 것 같아서 그래요. 하고 제가 쭉 이제 다음 시간에, 왜냐면 이걸 같이 보면서 헌법재판소를 보고 헌법재판 들어가야지 좀 더 유기적으로 이해가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까지 하고 오늘 수업은 그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제가 첫 지금 또 헌법 수업이라 가지고 좀 오랜만에 한 거고, 그래서 약간 버벅대고 좀 그런 부분이 있는데 좀 이해해 주시고 또 이제 폼이 좀 바로 올라올 거니까 사실 그리고 제가 이거는 정말 개인적인 아닌 그건데 약간 지금 당이 떨어져서 더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당이 떨어지면 약간 좀 그렇게 되더라고요. 아무튼 그 다음 시간에 좀 더 자세히 우리가 알아보고 헌법재판에 대해서, 결국 이 헌법재판이 중요해요.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헌법재판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